자, 이제 그러면 이제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제 오늘하고 다음 주 하고서 좀 이제 이 이성에서의 도피 이거는 좀 마무리를 좀 하고 다음 책으로 좀 나가려고 하는데, 우선 우리가 이제 인문학적으로 이런 여러 가지 사상들을 좀 배우고 공부하는 이제 목적 중에 하나, 그리고 뭘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뭘 알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에서 지금 이제 우선 이제 셰퍼를 통해서 우리가 배운 내용이 있죠. 우선은 지금 오늘날의 시대의 문제가 뭐냐면, 이 소위 말해 상층부와 하층부가 단절되어 있다고 하는 거에 이 문제예요. 왜 이런 현상이 생겼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제 셰퍼가 이제 아퀴나스에서부터 쭉 이제 설명을 해 오다 보니까, 그러면서 근대라는 것, 그러면서 또 인간의 이런 이성 중심주의,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 현상들이 오면서, 아무튼 지금 이제 이런 상황에 있어서 이 상층부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뭐 하나님이라고 하는, 또 신이라고 하는 뭐 이런 쪽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일반적으로 뭐 신앙이 없는 사람들 입장에서도 이 상층부라고 하는 쪽에 대한 이제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게 점점 없어지면서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는 것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지금 오늘날의 현대의 어떤 사상들, 현대 철학들을 들여다보면 뭔 소리를 하는지 간단치가 않을 거예요. 조금 관심이 있어서 공부해본 사람들은 알아요. 생각처럼 간단하지가 않다라는 거. 근데 이제 그거를 의외로 이 맥을 가지고 보면 이게 또 이래서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거구나라고 하는 게 우리가 이제 쉽게 또 파악을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거를 우리가 이제 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조각조각 나 있는 생각들이 지금 그걸 우리가 다 일일이 쫓아다니기도 어려울 뿐더러 이런 어떤 틀을 갖지 않고 암만 책을 들여다봐도 해결하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이제 이걸 통해서 1차적으로 이제 연습을 하는 건데,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이제 어떤 현대 사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어떻게 이해할 거냐라고 하는 포인트가 뭐냐면, 결국 이렇게 나뉘어져 있음으로 말미암아 이 단절이 된 것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는데, 그 문제들을 나름대로 이제 해결을 해보겠다고 여러저러한 사상들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걸 보면서, 자, 그러면 그 해결책이 우리의 이 성경적인, 이걸 복음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이 복음적인 해법과 어떤 차이가 있느냐라고 하는 것. 우리의 믿음은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려고 한다라고, 그거를 우리가 대답을 못 해주면 우리의 믿음은 쉽게 말하면 진리가 아닌 거예요. 1차적으로 진리냐 아니냐를 떠나서 그거 어떻게 해결할 거야 라고 하는 데 대한 아무 답이 준비가 안 돼 있는 종교죠, 쉽게 말하면.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과연 그러하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해결을 해 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예민하게 하나하나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만 훈련이 잘 되면, 그리고 이게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몇 가지 틀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고 있으면 웬만한 이 사람들하고 이야기를 나눌 때 그렇게 휘둘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휘둘리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제 경험적으로 봤을 때 그 사람들이 산발적인 지식적인 측면에서는 많이 알 수 있죠. 누가 뭐라고 했고 누구 사상이 어떠고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결국 그것이 뭘 얘기하려고 하는 거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입장이다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거를 여러분들이 좀 정확하게 구별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기본적으로 했던 내용들이 뭐냐면,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이성 중심으로 쭉 가면서, 그러면 이제 개인이라고 하는 주체가 굉장히 강조가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게 이제 근대란 말이에요. 이게 계몽이 됐고, 계몽주의라고 하는, 무슨 얘기냐면 결국 한 사람 한 사람의 개인에 대한 중요도가 올라가게 됐고, 그래서 나라고 하는 주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점점점 관심을 갖게 됐는데, 여러분이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그랬을 때 문제가 되는 게 뭐냐? 기본적으로 뭐가 문제가 되느냐? 뭐가 문제가 될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
이제 예전에는 이렇게 그냥 다 뭐 여러분이 그러니까 이게 상상하기가 좀 쉽진 않죠. 그렇지만 한번 상상을 해보란 말이에요. 오늘날에 우리 이렇게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나라고 하는 이 대상에 대한 인식이 있어요. 나라고 내 거 쉽게 말하면 이거 내 거다 이런 어떤 것이 있는데 간단히 말해서 옛날 노예들한테도 내 거라는 개념이 있었겠어요? 내 거라는 그럼 그들한테는 간단히 말하면 이런 단어가 그들한테는 없는 거예요. 써본 적이 없는 거예요. 써본 적이. 이거 내 거예요 라고 하는 그러니까 노예라고 하는 삶은 그런 거란 말이에요. 간단히 말하면. 근데 우리는 이게 너무 상상이 안 되죠. 그만큼 우리는 이 개인이라고 하는 입장에 이미 이 시대가 그렇게 푹 왔기 때문에 그냥 뭐랄까 이런 것들이 상상이 안 될 지경이 됐죠. 자, 그랬을 때 그러면 그렇게 해가지고 예전에는 그냥 뭉텅이로 다 그냥 이렇게 돼 있던 사람들이 한 명 자기 생각을 하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럼 내 거라고 하는 것도 생기기 시작했고, 자 이러면서 이제 문제들이 생기기 시작하는데 1차적으로 여러분 생각할 때 이것으로 말미암아 생기는 문제들이 뭐겠는가? 1차적으로 이게 뭐겠어요? 너무너무 다양한 생각들이 나온다는 거죠. 이 사람 생각, 저 사람 생각. 예전에는 무슨 생각만 존재한 거예요? 여기.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만 존재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걸 기준으로 다 교통정리가 됐는데 이제 여기가 없다고 하니까 그리고 이제 개인의 어떤 주체라고 하는 그 의미가 이제 세워지면서 그러면 이제는 내 생각이 있는 거냐. 철수 생각, 영의 생각 이런 거. 처음에는 왜 꼭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만 따라야 되냐 이러면서 철수의 생각도 철수의 생각이라고는 안 하죠.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우리 인간의 하나님과 인간에 있어서 우리 인간의 생각도 중요한 건 아니냐 이러면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들이 이 인간이라는 이 용어가 뭐라고 한 거예요? 이게 어느 쪽에 해당되는 얘기냐? 이 관념의 세계에 해당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철수 생각 이렇게 얘기 안 했어요. 처음에 우리 인간의 생각이라고 다 같이 했는데 이 얘기 하다 보니까 이제 무슨 얘기가 조금씩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인간의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 의미가 없죠, 사실은. 왜? 인간이라고 하는 게 있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지난번에 유명론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이런 거는 이런 존재하는 게 아니다. 철수 영의가 있는 거지 인간은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인간의 생각으로는 그냥 다 넘어가던 것들이 이제부터 무슨 생각을 하기 시작해요? 철수 생각, 영의 생각 이렇게 하겠단 말이에요. 문제는 뭐예요? 이게 같냐? 다르냐? 이게 문제인 거죠. 그렇죠? 같으면 문제가 안 되는데 왜냐하면 철수에게도 이성이 있고 영의에도 이성이 있으니까 똑같은 상황을 놓고 이성적으로 판단했을 때 철수의 결론과 영의 결론이 같으면 문제가 안 되는데 예전에는 그냥 교회에서 다 이렇게 해라 했으니까 그걸 이제 쫓아갔는데 과연 이것이 같아지더냐는 거죠. 안 같아지는 거예요, 문제가. 그러니까 이런 데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겠죠,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그러면 어떻게 해요? 다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다 각자 생각을 해버리면 어떡하냐라는 거죠.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문제가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인간이 이 개인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어떤 주체로 만들어지고 나니까 그 결과가 뭐가요? 너무도 다양해지다라는 거죠. 뭐가? 다른 것들이. 뭔가 서로 다른 것들이 너무 많아지는 거예요. 그럼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자? 이 문제죠. 이거 어떻게 처리하면 된다. 이 문제를 그러니까 이런 질문들을 한 번씩 던지면서 이 생각들을 흐름을 따라와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 철수와 영의가 생각이 달라요. 이걸 어떻게? 그러면 너는 너대로 나는 나대로 이게 아니라 이게 뭐지?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런 상황 속에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이제 철학적인 얘기들이 사상들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다른 걸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러면서 태도들이 이제 나뉘겠죠. 자, 거기에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계속 했던 게 헤겔은 어떻게 답을 냈다? 그러니까 정반합이 뭐냐고, 정반합이. 그러니까 정반합 이래버리면 여러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말이에요. 정반합. 철수 생각 다르고 영의 생각이 달라요. 그럼 헤겔은 정반합으로 해결했다고 다 그래요. 정반합으로. 근데 정반합으로 해결했다는 얘기가 뭔지는
그러니까 너무 어렵게 말해서 그런 거예요. 간단하게 말을 하면 되는데 그거를 해겔이 정반합 이렇게 말을 해버리니까 그래서 어려워지는 거란 말이에요. 새로운 방법이 있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면 다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렇구나라고 이게 딱 떠올라야 이게 여러분의 거가 돼요. 안 그러면 계속 이게 이제 주입식 이게 된단 말이에요. 철수 생각이 다르고 철수는 A라고 하고 영희는 아니야 B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럼 이거와 이거를 어떻게 하는 게 정반합이에요? 이게 이 두 생각을 해서 뭐가 이렇게 나온다 뭐 이런 거 아니에요? 그죠? 이게 뭘 얘기하는 거냐고. 그러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요렇게만 얘기하면은 여러분이 그냥 똑같은 말을 자꾸 반복하는 거고 이게 뭘 얘기하는 거냐. 그러니까 해겔의 정반합을 하기 위한 그 이전 단계의 논리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여러분이 정확히 이해를 해야 정반합을 이해한 거예요. 정반합으로 가려면 무슨 얘기다? A도 맞고 B도 맞는 거예요. 그게 정반합이에요. 어렵게 정반합 해가지고 그러는데 둘 다 맞다라는 얘기예요. 둘 다 맞다. 근데 둘 다 맞는데 조금 세련되게 얘기하는 거죠. 그럼 A 더하기 단순하게 B냐? 그건 아니고 시시하니까 얘도 맞고 얘도 맞는데 이것이 서로의 이걸 통해서 뭔가 새로운 C로 나가기 위해서 서로 다 뭔가 역할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것도 맞고 이것도 그러니까 그 나름의 의미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예전에는 어떤 식으로 생각들이 예를 들면 되었냐면은 해겔까지 오기 전에 예를 들면 플라톤은 여러분 이게 위 아래로 나뉘었을 때 어디가 더 중요하다? 위가 중요하다. 그러자 아리스토텔레스가 딱 나오면서 아니에요. 아래가 더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이해되겠어요? 무슨 말인지? 그러면서 결국은 서양의 어떤 생각이라는 게 위, 아래 이러면서 가는 거야, 이제 계속. 예?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정반 이러면서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니야, 너 틀렸어. 그러니까 이 사상의 흐름이라는 게 이런 거죠. A라고 하는 사상이 나오면 A 아니에요. 틀렸어요. 그러니까 이거 아니고 A가 틀렸어요. 그러면서 막 가는 게 있으면 하다가 아니에요. 여기보다 요게 좀 부족한데 여기 좀 더 설명을 해야 돼요. 이러면서 그러니까 결국 사상의 흐름이라는 게 A가 나오면 A가 아니다라고 부정하면서 새로운 생각이 나오거나 아니면은 그게 놓치고 있는 뭔가를 조금 더 보충해 주거나 그러면 이제 그게 주류의 생각이 되죠. 그러다가 또 등치 크게 그거 아니야 이러면서 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과정을 이제 살펴보다 보면은 이제 어떤 느낌이다? 이렇게 위아래 하면서 계속 이렇게 상대방을 부정하면서 그러니까 지금까지 있었던 생각을 부정하면서 아니면 그 생각을 긍정하면서 부족한 걸 조금 보태주거나 이 두 가지 패턴이었다는 거야. 계속 해겔까지는. 그러니까 늘 항상 네가 맞냐 내가 맞냐 이 싸움을 할 수밖에 없던 것 아니냐라고 하는 거죠. 지금 해겔이.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그럼 맨날 싸워야 돼 그런 거 아니에요. 위 아래 이러면서 계속 이루고 가는 거니까 해겔은 한 방에 해결하자면 뭐라고? 다 맞아라고 가자라는 거예요. 왜 여태까지 그 생각을 한 번도 안 했지? 라는 거예요. 그러네. 결국 언제는 위가 맞고 언제는 아래가 맞고 언제는 위가 맞고 언제는 아래가 맞고 이럴 거 아니라 그냥 한 방에 다 맞아 이렇게 해버리면 되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완전히 결론을 내려버린 거. 이게 소위 말하는 해겔의 변증법이라고 하는 생각이 가지고 있는 가장 기초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왜 여러분 들었는지 모르지만 소위 말해서 뭐 자유주의 신학 막 이러면 뭐 해겔의 변증법 때문에 뭐 종교다원주의 뭐 얼핏 그런 얘기를 들어본 분들이 있는데 도대체 왜 해겔의 변증법이 종교다원주의로 연결되냐라고 하는 부분을 생각처럼 명쾌하게 이해를 못하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간단히 말하면 해겔은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해겔을 싫어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해겔은 사탄이에요. 왜? 내가 아니라고 하는 것도 맞다고 하니까. 근데 거꾸로 생각해 보면
늘 항상 아니다라고 이렇게 좀 배척되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헤겔은 뭐예요? 메시아지, 메시아.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 이제, 왜, 뭐냐면, 이 현대 사상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 봅시다. 소위 말해서 이제 지금 결론을 쉽게 내지 말고, 동성애 때문에, 내가 동성애자인데, 맨날 지금 너는 아니야 라고 이렇게 하던 사람들이 강의 시간에 헤겔을 배운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됐어요? 헤겔이 예수님이 되는 거예요, 헤겔이. 헤겔의 변증법이. 자, 그러면 그 사람에 대한, 그러니까 그들이 헤겔을 만났을 때의 감격처럼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느냐? 그러니까 그러면 교회는 그 문제에 대해서 뭐라고 답을 하고 있느냐? 그렇죠? 이게 이제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이제 결국 이제 거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선은 여러분들 이해할 때 헤겔의 변증법이라고 하는 거는 뭐다? 다 맞다. 다 맞다. 다 맞다요.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다원주의적인 생각으로 가기가 쉽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동안에 주류가 아니라 비주류, 소위 말하는 메이저가 아니라 마이너였던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이 생각이 굉장히 힘이 되는 거죠. 그리고 어떤 사회를 변혁하기 위해서 기존에 익숙했던 시스템과는 다른 시스템을 제안하려고 할 때 사람들은 1차적으로 뭐 하겠어요? 거부하려고 하겠죠? 예. 그 논리를 깨뜨리는 데 있어서 뭐가 굉장히 유익하다? 헤겔식의 생각이 굉장히 유익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논리를, 지금 헤겔의 논리를 여러분이 알고 있다고 하는 복음으로 깨뜨리질 못하면 헤겔을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어요. 제가 라임을 썼는데 이해를 못 하시네요. 헤겔을 해결할 수가 없다고. 아, 너무 이게 반응이 안 나오면 막 다. 알아들었다고요? 자, 그겁니다. 과연 이제 이 헤겔을 딱 강의해주고 이렇게 강의해놓고 이게 왜 틀렸냐라고. 물론 이게 맞다 틀렸다라고 하는 어떤 방향에서 이제 뭘 결정하자라고 하는 것보다도 마음을 좀 넓혀가지고 좋다.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다. 그렇다 치자. 그러면 이 헤겔에 대한 생각에 있어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겠는가? 그렇죠? 우리가 복음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있다고 진리를 가지고 있다고 할 때 헤겔을 그럼 인정해 줄 거냐? 아니라면 왜? 뭐가 잘못된 거냐? 그렇죠? 이걸 갖다가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답을 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헤겔은 일단 기본적으로 흔히들 이제 논리적으로 말하는 양자 긍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서로 다름을 해결하는 방법 중에 논리적으로 생각할 때 서로 달라서 맨날 투닥투닥 싸울 때 어떻게 하면 해결된다? 너도 맞고 너도 맞아. 이러면 해결되는 거예요. 헤겔은 그러니까 별거 아니에요. 근데 그동안 우리가 이 생각을 한 번도 안 해왔다는 거. 생각보다 오랜 그 그리스 헬라 시대부터 쭉 내려오면서 너도 맞고 너도 맞아 이런 얘기한 사람이 없어요. 근데 헤겔은 그렇게 얘기하면 돼야 안 돼요. 그러니까 헤겔은 이렇게 얘기하면 재미없잖아요. 그러니까 철학적인 말을 표현할 때 다 맞아 이래버리면 아무도 안 들어. 근데 정반합 이러면 오 이렇게 듣는 거야 이제. 왜? 어려우니까. 그리고 뭔 소리인지도 모르면서도 막 쫓아가는 거예요. 처음부터 헤겔이 다 맞아 그러면 야 세상에 그런 게 어딨냐 이럴 텐데 그렇죠. 근데 정반합이고 절대 정신의 자기 구현의 과정이고 역사란 이런 거 막 이렇게 하니까 여러분 헤겔의 정신현상 같은 거 이렇게 되는 거 한번 읽어봤냐고요. 안 읽어보고서는 그냥 다 그럼 헤겔 그럼 정반합 이것만 얘기를 한다면 그게 뭐냐 이거예요 결국. 그러면 우선은 그냥 상식적인 선에서 양자 긍정 너도 맞고 너도 맞다가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없어요? 우리 입장에서
소위 복음이라고 하는 입장에서 보면은. 우리가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인간의 죄성, 이게 그러니까 여기서 연결이 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우리는 뭐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나는 죄인입니다라부터 시작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건 무슨 얘기예요? 철수 얘기, 영희 얘기가 있으면 우리는 뭐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다 틀렸어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죠? 너도 틀리고 너도 틀렸어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너도 틀리고 너도 틀렸어 그러면 이 세상은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다 틀렸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그렇죠? 우린 그런 거 싫어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답이 아닌 줄 알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양자를 다 부정할 때는 반드시 뭐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은총이라고 하는 새로운 외적인 요소가 필요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건 인정할 수가 없죠. 왜? 이러면 시험 문제 잘못 푸는 거야. 내가 얘기했잖아요. 지금. 계속해서 사상의 흐름이 뭐냐? 모든 걸 다 설명해라. 단 하나님이란 용어 쓰지 말고 그러고 오고 있는데 양자 부정해놓고서는 그러면 어떻게 방법이 없잖아요. 하나님 얘기할 수도 없고 뭔가 그럴듯한 걸 하려니까 결국 야 그 얘기가 하나님 얘기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 하나님 빼놓고 하려니까 양자 긍정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해결. 그러니까 얼마나 와 천재인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런 논리를 잘 알고 계셔야 돼요.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이 문제들을 풀어가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 이제 앞으로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가 복음이라고 알고 있는 것들,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 상층부와 하층부가 통일감 있게 진리로 이렇게 하나 되어 있지 않은 상태 때문에 발생되는 모든 문제들을 해결도 아는 거예요. 근데 이것 때문에 이제 어쨌든 느끼는 거죠. 이건 아닌 것 같은데 라고 하는,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 뭔가 방법을 찾아내는데 그 방법이 희한하게도 그냥 하나님 하면 될 텐데 안 하고는 이렇게 가더라는 거죠. 희한한 거지. 그런 생각들은 받아들여지지도 않고 하나님이란 단어를 쓰는 순간 이거는 그렇게 흘러오는 거예요. 지금 이미 너무도 거칠게. 그러면서 부족한 부분들에 대해서 나름대로 설명하려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요거만 보면 그렇게 하면 되겠다라고 생각하는데 이 문제가 뭐냐면 이건 부분적인 설명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부분적인 설명밖에 안 된다. 온전한 설명이 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잘 보세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양자 긍정이라고 하는 이 논리가, 정반합이라고 하는 이 논리가 보통 어디에 많이 쓰이냐면, 이게 이 해결에게서 정반합 할 때, 그러면 지금의 어떤 기존의 이제 이런 거죠. 자본주의라고 하는 이런 시스템 속에서, 그 다음에 이제 공산주의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튀어나오는 거 아니에요? 뭔가 이러면서,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렇게 되는데, 문제는 야 이건 틀린 거야 이럴 수가 없는 거죠. 정반이니까 얘도 맞는 거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논리가 어떻게 해서 쓰이냐면 기본적으로 정이 있는 상태에서 반이 꼬물꼬물 나올 때는 이 반에 대한 입지가 만들어져요. 그렇죠? 그러면서 또 이 소위 말하지 이 사회주의, 공산주의 혁명을 일으키기 위해서 이 반이라고 하는 이 부분에 들어가는 많은 사람들이 노동자, 농민, 뭐 여러 가지 계층들이 있죠. 이들이 사실은 다 각각의 개인이니까 입장이 같아야 달라요. 다르죠. 지금 우리나라도 지금 이 문제 때문에 좀 난린 거 아니에요. 다 입장이 같은 줄 알았는데 생각해보니까 다 다르단 말이에요. 예? 노동자? 웃기라고. 갑자기. 뭐죠? 저기, 노동자들 중에서 정직원들. 정규직, 비정규직. 노동운동 하는 사람들 비정규직 건드려보지도 않아. 걔는 신경도 안 쓰다니까. 똑같은 노동자 아니에요? 이거는 엉터리도 이런 엉터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사상의 흉악한 측면들을 여러분들이 간파할 줄 알아야 돼요. 이게 얼마나, 자, 보세요. 그래서 말은 좋죠. 노동자, 농민, 이 사람들은 다, 이 사람들을 통합을 하려고 할 때는, 여기는 정반합이야. 그죠?
이들이 정반합이에요. 자, 그러면 그러면 이렇게 됐다. 그러면 이들이 되고 나서, 그럼 이들은 기존에 소위 말하는, 오케이, 좋다. 지주, 대기업, 이들의 논리라면 그들도 품어야 돼요? 품으면 안 돼요? 품어야죠. 그래야 정반합이지. 자기들끼리 힘을 모을 때는 정반합이다가 어느 팀인가는 막 이른다니까? 여러분 알겠어요? 복음과의 차이를 알겠냐고. 그러니까 우리는 부자도 품어야 되고 가난한 자도 품어야 되고 다 그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들은 안 그런단 말이에요. 자기들끼리 힘을 모을 때, 그리고 자기들의 존재를 처음에 드러내서 인식하게 할 때, 그때는, 그러니까 걔네들이 해결을 알고 하는 것도 아닌데, 희한하게 이 영에 사로잡혀 있는 거죠. 신기하죠. 그러면 그 누구 하나도 가만 정반합이라며. 그러면 이건희도 품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그런 얘기는 안 해. 이런 얘기 못 들어봤죠? 자, 이런 포인트가 우리의 복음과,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 안에서 철수와 영이가 하나 되는 방법과 저들이 정반합으로 하나 되는 건 이렇게 다른 거예요. 이걸 안 가르쳐 주잖아요. 여러분들이 이런 사람들하고 만나면 한마디 말을 못 한단 말이에요. 노동운동 하는 사람들하고 해서. 그렇죠? 그러면, 아니, 너희들은 해겔의 정반합의 원리를 가지고 있다며. 그러면 왜 자본가는 때려 부셔야 되는 거냐? 물론 걔네들 논리는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게 모순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모순. 이런 거란 말이에요. 기독교가 진짜 정반합이네요. 진짜 정반합이지. 어우, 사람은 계속 먹어도 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와, 진짜 내가 이 다음에 뭘 얘기하려고 그랬더라? 이러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자, 보세요. 맞아요. 우리가 진짜 정반합이라니까? 우린 빛과 어둠을 하나라고 하잖아요. 잘도 요망지다잉. 자, 봐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예요. 근데 우리가 우리 걸 제대로 못하니까 사람들은 뭔가 이 서로 막 나뉘어져 있고 이 분열되어 있는 뭔가에 대한 답을 원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자꾸 귀 기울이는 거예요? 해겔한테 귀 기울이는 거란 말이에요. 이 사람이 하나 될 수 있게 한다고 하잖아요. 하나됨이라고 하는 근원적인 영적인 갈급함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우린 다 이렇게 개인으로 파편화돼 가지고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는 다 이렇게 하나 돼야 되는데 그 공허함에 대해서 해겔이 마치 메시아처럼 답을 준 것 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혹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이유는 뭐예요? 진짜는 우리한테 있었어요. 진짜는 우리한테 있었다고. 오, 칭찬해. 자, 지금 이런 것처럼, 그러니까 해겔을 알아야 돼요. 해겔이 뭔 얘기를 하는지를 알아야 되고, 왜 저런 소리를 하게 되는지, 다 책임을 어디한테 있는 거야? 교회한테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제대로 안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정반합의 답을 어디서 찾았어야 된다? 교회에서 찾았어야죠. 교회에서. 근데 그게 안 보이니 빛의 역할을 못하니까. 이런 자꾸 하면 나중에 편집하기 힘들어지는데. 자꾸 우리가 엉뚱한 소리 한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잘라내가지고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이 습관. 그러니까 이거는 이 현장에 오신들만 느낄 수 있는 보너스고, 인터넷으로 보는 분들은 그냥 밋밋하게 그냥 이렇게 그런 거고, 그렇죠? 그런 뭔가 좀 매력이 여기 온 사람들만 아는, 그래가지고 이제 현장에 있는 사람들만 알 수 있는, 그래가지고 자, 그러니까 지금 이제 뭐냐면 지금 우리가 앞으로 이 사상적인 생각들을 하나씩 공부해 갈 거예요. 공부해 갈 건데 지금 이러한 목적, 그러니까 단순히 철학 공부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다 이래요. 결국은 다 그러니까 뭔가 지금 우리로서 우리가 서 있어야 될 진리의 모습으로 서 있지 못하다 보니까 이 구멍난 부분들을 자꾸 이런 친구들이 와가지고 막 그걸 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만 보면 맞는데
통합적으로 설명이 좀 안 되는 거죠. 통합적으로 설명이 안 되고 또 그것이 그렇게 악용되고 있고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통합적으로 설명한다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도 이제 뭐 생각날 때마다 조금씩 말씀드리면 뭐 예수님은 사랑을 외치신 분입니다. 막 이런단 말이에요. 예수님 사랑을 외치신다는 분이고 그리고서는 그러면서 예수님은 되게 좋아하죠. 예수님 사랑을 외치는 분인데 정작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뭐 안 그렇다는 둥 막 이런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서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또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 구약의 하나님은 좀 이해를 못해. 잔인한 하나님 같다는 거예요. 잔인한 그러니까 그런 얘기는 안 하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소련제 뭐 이렇게 뭐 인터넷에서 이렇게 뭐 강의하고 하는 사람들 이렇게 보면 가끔가다 이제 기독교 사상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자기들 나름대로 이해한 걸 막 이렇게 설명을 한다면 그러면서 원래 교회 뭐 이런 건 이런 거였다 막 이렇게 떠들어요. 근데 이제 예수님은 사랑이라고 가르치는 사람이 예수님 사랑입니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그 구약에서 그 이방 민족들을 다 진멸하라고 했던 그 하나님의 그 명령은 이 사람들은 안 듣는 거예요. 그거는 그냥 무시해 버린단 말이에요. 이거 같이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같이 설명이 안 되면 조용히 하고 있어야지. 분명히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자 보세요. 예수님은 좋대. 예수님 훌륭한데 유대교의 그 하나님은 좀 민족의 하나님으로 막 잔인하고 막 지옥 막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럼 예수님이 누구 믿은 거예요? 예수님이 아버지 한 사람이 누구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예수님 그 하나님 믿었어요. 예수님이 와가지고 그거 다 틀렸어 그랬나? 안 그랬잖아요. 내가 율법을 폐하러 줄로 생각하지 말라 이러신다면 그러니까 예수님은 구약의 하나님과의 연결선상에 있는 거예요. 근데 지들이 맘대로 막 구약의 하나님을 그냥 못 믿겠어 이러면서 예수님 이런 부분은 마음에 든다고 막 이런데 근데 예수님이 그 하나님 믿었거든. 쉽게 말하면 그건 왜 무시해버리고 지들 맘대로 막 그냥 예수님이 이러니 저러니 이러면서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러니까 그러면서 예수님은 지금으로 말하면 동성애자들하고도 같이 이렇게 하셨을 거예요.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 얘기만 하면서. 그러니까 이 통합적으로 이해한다고 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을 들을 때 이게 통합적으로 설명되고 있느냐 아니냐 그럼 이거는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철저하게 구약의 하나님으로부터 연결되어 있는 그 연속선상에 있다고 하는 물론 쉽지 않죠. 우리의 어떤 이성으로 봤을 때 소화 안 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그 모습 속에 기록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뭐냐라고 하는 것에서부터 고민을 안 한단 말이에요. 그냥 이렇게 떼버리고 넘어간다는 거죠. 그런 모습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 해겔 한 명을 이제 잘 이렇게 좀 여러분 좀 이해를 하시라는 거예요. 앞으로 계속 나오겠지만 뭐 비단 이것뿐만 아니라 이렇게 하면서 하나씩 얘기를 좀 진행을 하겠고요. 가만히 있어보자. 이거 지난주에 나눠드린 거 다 가지고 계신가요? 그래서 자, 제가 좀 읽으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뭔지는 나연아, 이게 뭔지는 이제 내가 올렸던 거 그거 보면 있어요. 지금 또 설명하기 그렇고 거기 읽어보면 이게 뭐구나 그랬어요. 자, 제가 읽으면서 좀 설명드릴게요. 한 권의 책은 우리 안의 얼어붙은 바다를 부수는 도끼여야 한다네. 카프카는 자신의 문학 친구였던 오스카 폴라크에게 쓴 편지에서 자신의 문학에 대한 견해, 이건 그냥 처음에 이렇게 멋스럽게 하려고 하는 거야. 이런 거 뭐 그렇게 뭐 특별한 건 없고 그냥 견해에 대하여 이렇게 말했다. 여러분 이거 보고서 야 이거 괜찮은데 하면 여러분 갖다가 쓰면 돼요. 인스타 같은 데 막 올리고 좀 멋있게 이렇게 카프카의 변신이 나에게는 굳은 생각들을 부수는 도끼였다. 그리고 보면 적어도 카프카는 자신의 신념에 걸맞은 작가라고 말할 수 있겠다. 그레고르는 잠자는 어느 날 아침 불안한 꿈에서 깨어났을 때 자신이 잠자리 속에서 한 마리 흉측한 해충으로 변해 있음을 발견했다. 라는 문장으로 변신은 시작한다. 이게 이제 이 소설의 첫 문장입니다. 물론 이제
판본마다 번역을 조금씩 달리했겠지만 특히 이제 흉측한 해충, 이게 또 어디는 벌레 이렇게만 번역한 데도 있고요. 자, 그런 어떤 암시나 이유도 없이 주인공 그레고르는 갑자기 흉측한 해충으로 변해버렸다. 그저 해충이라고만 해도 될 것을 카프카는 굳이 흉측한이라는 표현을 덧붙인다. 마치 이 새로운 존재는 이 세상에 던져진 때부터 환영받지 못할 존재로 운명지어졌음을 강하게 암시하고 있는 것 같아. 여러분, 해충이라는 표현을 일단 보면 해충이라고 하는 거는 이건 지극히 인간적인 기준인 거죠. 예, 벌레는 다 똑같이 벌레인데 이게 왜 해충이냐? 우리한테 안 좋으니까 해충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단어들, 그러니까 그냥 벌레라고 하면 또 좀 다른데 어떤 거긴 뭐라고 돼 있어? 거긴 해충. 또 어떤 거는 벌레로 되어 있는 데가 있어요. 아무튼 그러니까 여러분 여담처럼 얘기하지만 소설책들도 이렇게 다른 출판사 나온 거 다 이렇게 들어보면요, 이렇게 번역이 막 또 제각각이에요. 그래가지고 그런 것들이, 그런 거에 비하면 성경의 일관성은 이건 정말 기적적인 거예요. 여러분 그걸 알아야 돼요. 성경 여러 판본, 그러니까 이 사본이라고 하죠. 사본. 성경에 사본이라고 하는 사본들이 있는데 조금씩 달라요. 사본 이렇게 보면 조금씩 내용들이 조금씩 다르단 말이에요. 이걸 가지고서 성경의 어떤 그 권위를 갖다가 부정하는 경우들, 그거 다. 근데 아무튼간에 지금 신약만 해도 뭐 얼추 한 2000년, 대충 그 정도 생각하고, 그냥 뭐 구약은 뭐 더 할 것도 없고, 그때부터 전해져 내려오는 것들에, 그러니까 구약의 그 사본들이 온전한 거는 이건 뭐 상상을 초월한 거고, 신약 성경도 마찬가지. 오히려 그 셰익스피어의 그 소설을 보면 그게 훨씬 더, 어느 게 오리지널이냐라고 진위를 막 그런 것들이 훨씬 더 차이랄까? 이런 것들은 훨씬 더 많다는 거예요. 오히려 성경보다. 여러분, 이 성경, 어떻게 이 텍스트들이 이렇게, 물론 서로 좀 어긋난 부분도 있지만, 이 정도 수준으로 유지되면서 이렇게 베껴져 올 수 있었을까? 이거는 굉장한 겁니다. 자, 아무튼 해충이라고 하는 표현도, 여러분 이제 책을 읽을 때 제가 좀 가이드를 해드리는 거예요. 이런 단어 하나, 원어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번역한 사람이 해충으로 번역을 했는데, 이런 것만 해도 어떤 느낌이 기본적으로 인본주의적인, 그렇죠? 우리 인간의, 이건 이제 근대성이라고 하죠. 근대성. 이건 나중에 우리가 또 반드시 또 배워야 될 사람 중에 하나가 푸코라는 사람이 있어요. 미셸 푸코라는 사람도 현대 사상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이해해야 되는데, 푸코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게 왜 이건 해충이냐, 이렇게 뭘 해충이라고 하고 뭘 해충이 아니라고 하는데, 이건 다 근대성에서 오는 이런 그 선긋기라는 거예요. 이 해충 이런 표현을 하면, 그렇죠? 소위 말하는 이거 관련해서 또 이제 하는 게 발효라는 표현과 부패라고 하는 거, 그렇죠? 이것도 생물학적으로는 똑같은 현상이에요. 그런데 뭐는 발효고 뭐는 부패예요. 돈 주고 사 먹을 수 있는 거는 발효고, 그러니까 우리가 일부러 해서 떠먹는 건 요구르트 이런 건 발효고, 그건 뭐 우리 입장에서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거는 부패라고 한단 말이에요. 생물학적으로는 똑같은 현상인데, 그러니까 다 이런 것들이, 자, 그래서 이런 생각들이 다 연결되어 오는 거예요. 이건 왜 발효고, 이건 왜 부패냐? 누가 정하는 거냐? 이런 질문을 던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 주제와 관련해서, 여러분이 그러고 보니까 그러네? 라는 생각이 든다면 반드시 이해해야, 그러니까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오는 문제가 있는 거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냔 말이에요. 누구 기준이야? 그러니까 예전에는, 쉽게 말해서 옛날에는 하나님이 해충이라고 하면 해충이고, 하나님이 부패라면 부패, 이런 식이었다는 거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근대에 있는 사람들이 중세를 바라볼 때는, 그건 무조건 하나님 뜻으로 근데 사실 하나님의 뜻이라기보다 하나님의 뜻을 뒤에 입은 그 종교 지도자들의 그런 문제들이 있었던 거죠, 사실은. 이제 이런 문제들을 그럼 이거 어떻게 해결하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우리 어떤 그 복음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설명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 해결이 안 되니까 또 누가 나와서 얘기하는 거다? 푸코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푸코하 사람들이. 얘기 듣다 보면, 그렇구나.
사실은 성경에 대한 올바른 해석을 가지고 있으면 뭐가 문제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그런 얘기가 없으니까. 그럼 또 푸코는 또 다 설명하느냐?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현대 사상에서. 자, 세 번째 단락입니다. 실존주의 작가인 카프카에게는 그레고르가 흉측한 해충으로 변한 사건을 향한 왜? 라는 질문은 의미가 없다. 우리의 실존은 이렇게 왜? 라는 질문을 거부하는 듯해 보이는 수많은 우발성들로 가득 차 있기 때문이다. 이 우발성이라고 하는 이 개념도 좀 쉽지 않은 개념인데, 그러니까 말 그대로 그러니까 그냥 간단히 생각하면 어떤 논리적인, 그러니까 항상 보면 뭐가 이제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는 건데, 분명히 모는 현상들이 있는데 이 현상의 원인에 대한 것들을 설명하기가 어려운 것들을 흔히들 이제 우발성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근대, 이거 다 여기에 해당되는 겁니다. 근대라고 하는 인간 주체 입장에서 봤을 때, 주체가 봤을 때 해석이 안 되는 것들이죠. 해석이 안 되는 것들. 이거를 다 이제 우발성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옛날 같으면 이걸 뭐라고 설명했을 텐데? 하나님의 뜻. 이러면 됐는데, 이건 이제 우발성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결국 그렇다는 거죠.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좀 설명드릴 거 써 있으니까. 나는 왜 남자로 태어났는가? 나는 왜 한국인으로 태어났는가? 등 우리는 수많은 질문들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우리의 실존은 이러한 왜라는 질문에 침묵으로 대응한다. 그러기에 작가는 아무런 설명도 없이 그레고르를 흉측한 해충으로 변하게 만드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 상황 자체가 마치 우리 인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우리도 그레고르가 오늘 갑자기 잠자다 눈 떠보니까 벌레로 변해 있는 것처럼 우리도 그냥 이렇게 이렇게 나와 있는 듯한, 그걸 지금 이 카프카가 이렇게 지금 설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쓰고 있다. 이처럼 공상한 과학에나 나올 법한 사건을 설정한 것은 독자로 하여금 다시 한번 우리의 삶 속에서의 수많은 우발성들에 대하여 관심을 갖게 하기 위함이다. 우리가 삶의 의미에 대하여 들여다보게 되는 계기가 바로 이러한 우발적 사건들을 맞닥뜨렸을 때이기 때문이다. 그렇죠? 우리는 어떻게 보면 의외로 이게 해결 안 되는 이런 것들 때문에 고민하게 되죠. 왜 이렇지? 왜 나한테만 이렇지? 생각해보면 해석 안 되는 그 측면에서 우리가 뭔가 한 번쯤 멈춰서게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는 우리의 삶을 좀 들여다보게 되죠. 자, 변신을 통해 카프카가 다시 한번 들여다보고자 했던 것은 무엇일까? 인간은 수많은 관계들 속에서 살아간다. 그 관계들 속에서 인간은 주체이면서 동시에 대상이다. 즉, 하나의 관계 속에서 나라는 존재는 한쪽 끝에서는 나의 주변들의 존재를 지각하고 인식하는 주체로 서 있고, 다른 쪽 끝에서는 다른 주체들로부터 지각되어지고 인식되어지는 대상으로서 서 있는 것이다. 자, 좀 설명을 드리면 이런 거예요. 이 인간은 어쨌든 기본적으로 관계라고 하는 틀 속에서 존재를 하죠. 나만 덜렁 서 있는 사람은 없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있으면 내 옆에 또 다른 사람이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이게 나란 말이에요. 그냥 우리는 항상 나만 있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이렇게 관계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여럿이 있죠. 이거를 부정할 수는 없는데, 자, 그랬을 때 이 나라고 하는 존재를 봤을 때 나는 그러니까 여기를 초점을 맞춰보면은 내 주변에 대한 것들을 내가 주체로서 감각하고 지각하고 판단하는 말 그대로 주체죠, 주체. 예. 근데 야, 너만 주체니? 이런 거잖아요. 지금 철수는 내가 주체야 하는데, 영희는 뭐라고요? 야, 너만 주체냐? 나도 주체잖아. 이게 지금 근대의 인간의 이성을 인정하면서 가는 순간 이제 문제가 하는 이런 거라. 야, 나도 주체야. 그러면서 영희 입장에서 철수는 대상이란 말이에요, 대상. 그쵸? 좀 쉬운 말로 하면, 이건 주어, 이거는 목적어,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내가 주어이면서 동시에 목적어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이 실존적인 상황의 여러 가지, 그러니까 이런 거고, 이런 것에서 오는 문제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입니다. 다른 주체들로부터 지각되어지고 인식되어지는 대상으로서 서 있는. 우리는 너무도 당연히 그 주체인 나와 대상인 나 사이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다고 생각한다. 카프카는 이러한 생각을 깨뜨리고 싶었던 것이다. 그리고 자신의 작품을 움켜잡고 우리의 생각을 향한
향하여 힘찬 도끼질을 시작한다. 자, 무슨 얘기냐면 내가 생각하는 나, 간단히 말해서 나, 그쵸? 이 주체로서의 나와 영희가 생각하는 그 대상으로서의 어쨌든 이건 철수니까 요 1번과 2번이 같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쵸? 근데 이게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 얘기예요. 그동안은 아무 생각 없이 우리는 뭐만 생각해왔다? 요것만. 인간의 주체로서 이성으로 뭐 막 이러면서 계속 이러고 왔는데 지금 이제 실존주의까지 와가지고 보니까 와, 뭐야, 왜 이렇게 된 거야? 하고 생각해 보니까 나라고 하는 실존이라, 우리 모든 인간들의 개별적인 철수, 여기도 다 우리는 그냥 그동안 인간만 생각했는데, 인간이라고 탁 해놓고 생각했는데, 이런 게 있는 게 아니라 결국은 철수, 영이, 암흑에 막 이렇게 있는 그것들이 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또 들여다보니까 이거는 이렇게 어떨 때는 주체고, 어떨 때는 주어고, 어떨 때는 목적어고, 우리는 그렇게 살아간다는 그것이 실존이라고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이제 모든 문제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잘 좀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러면 여기서 생겨날 수 있는 질문들이 뭡니까? 1번과 2번 중에서 어느 쪽에 더 우선권을 둬야 되는 거냐 이런 거죠. 예? 그러니까 어느 게 진짜 나냐? 예? 내가 나를 생각하는 나 아니면 영희가 생각하는 나. 어느 게 더 진짜고 어디에 우선권을 둬야 되느냐라고. 여러분 이런 부분에 대한 거를 그러니까 생각을 하세요. 그리고 자, 그러면 같냐 다르냐라고 하는 거였을 때 1차적으로는 안 같다라는 게 여러분 경험적으로 그렇죠? 예. 그럼 그 차이는 1번과 2번의 차이는 극복이 가능한가? 이런 것들 그렇죠? 예, 이런 문제가 있을 거고. 그러면 굳이 같을 필요는 있나? 뭐 이런 것까지. 이런 거. 예. 그러면 만약에 같다고 하면 어디다 맞춰야 되는 거야? 그렇죠? 여기에서 소심한 A형들은 여기에 이제 신경을 많이 쓸 거고, 저 같은 B형들은 이거 알 거나 뭐야 이러면서 아쉬울 거 없어 막 이러면서 난 나야 이러고 가는 거고, 그렇죠? 근데 이제 난 나야 이러고 가다 보면 나중에 벌레가 되더라고요. 왕따. 그러니까 난 나야 하고 좋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아무도 없어 주변에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자, 여러분 이것만 놓고도,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이런저런 문제들을 의식을 이렇게 하다 보면 결국은 현대 사상이라고 하는 것에서 나오는 많은 문제들의 실마리가 여기서 나와요. 저는 개인적으로 왜 카프카의 변신이 저는 다른 거 뭐 다 읽었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이것만큼 제가 이렇게 얘기를 풀어가기에 좋은 소설이 없는 것 같아요. 엄청난 소설인데 생각만큼 변신이 그렇게 평가를 많이 안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습을 그리는데 너무 천재적인 발상을 한 거예요. 자, 밑에도 두 번째 단락. 이게 아무튼 여기 다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열심히 인스타그램에 올리는 이유가 뭐예요? 영희가 보고 있는 나를 만들고 있는 거 아니야 지금, 그죠? 평상시에 뭐 아무렇지도 않은데 가족들하고 밥 먹으러 가면 막 행복한 우리 가족 이러면서 이제 누가 뭐라고 동창들 뭐라고 동창들 나 이렇게 살아 이러면서 막 나 지금 사이판 왔어요 맨날 그렇게 사는 것처럼,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이건 어디 갔냐 말, 이건 뭐 어디 보여줄 방법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서 지금 이 현대적인 문제들 막 이런 것들이 과연 이런 거 왜 뭐 인스타 계정 끊으려고? 입이 안 나오고 있지 않아? 그래가지고 그런 거예요. 근데 무시할 수 있냐? 그렇죠. 사는 걸 또 이렇게 무시할 수 있냐라는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지나가는 얘기처럼 하면은 아무튼 문제가 복잡스럽죠. 이것 때문에. 그 불교는 뭐라 그래요? 요것만 끊으면 돼 이러는 거예요. 간단하죠? 산으로 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공부해야 됩니다. 왜 지금 그러니까 보세요. 그냥 단순히 그러고 보니까 이거 말고는 답이 없는 것 같기도 하지 않아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예수님 안 만나면 방법 없죠. 이거 끊는 수밖에 없죠. 이게 맞거든요.
왜요? 그래야 나를 찾는 거니까. 그러면서 그 사람들 많이 하는 게 참 나를 찾으라고 하잖아요. 참 나를 찾아가라. 어떻게 해도 다 끊어야 되니까. 다 끊어야 되니까.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나하고 관계를 맺자 그런단 말이죠. 그렇죠? 그게 뭐냐? 자, 밑에서 두 번째 달라. 먼저 나라는 존재의 주체의 측면을 생각해 보자. 과연 나는 어떻게 항상, 이것도 간단한 게 아니에요. 이게 끊었다고 해가지고. 먼저 나라는 존재의 주체의 측면을 생각해 보자. 과연 나는 어떻게 항상 나라는 동일성을 유지할 수 있을까? 어머니의 자궁 속의 나의 모습과 지금의 나의 모습은 분명히 다르다. 그 차이는 하루아침에 벌레의 모습을 하게 된 그레고르가 느끼는 차이와 크게 다르지 않다. 여러분 처음에 엄마 뱃속에서 여러분 생겨났을 때 여러분 모습하고 지금 모습하고 보면 하루아침에 벌레로 그 시간만 딱 압축해 놓으면 거의 벌레로 보는 그레고르랑 별 차이 없죠. 그죠? 그럼 그 사진을 놓고 옆에 지금 사진 인스타 딱 놓으면 이게 나야 그러면 거의 그레고르가 하루아침에 벌레로 변한 모습, 이 둘이 같은다 이렇게 하는 거랑 다를 게 없어요. 시간이 오래 갔으니까 그런 거지. 그렇죠? 네. 물론 어떤 사람들은 뭐 불과 2, 3개월 전에 모습하고 완전히 바뀌는 분도 있는데 그러니까 요즘 막 익숙하지 이런 게 뭐 괜찮아 뭐 이러면서 인생은 그런 거지 뭐 이러면서 근데 아무튼 자연스러운 건 아니란 거란 말이에요. 자연스러운 자, 다른 점이 있다면 그 변신은 여러 해에 걸쳐 일어났는지 하룻밤 사이에 일어났는지의 차이일 뿐이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또 여기서 나오는 주제가 다르다라고 하는 걸 도대체 어떻게 할 거냐. 다르다라고 하는 거. 시간이라고 하는 이 변수를 고민하지 않고서 다르다라고 얘기를 하는 순간 많이 생각처럼 간단하지가 않단 말이에요. 또 시간이라고 하는 것을 포용하는 순간 또 우리는 또 굉장히 많은 시간이라는 걸 고려하는 순간 우리는 생각보다 많은 다름들을 또 포용할 수가 있게 돼요. 왜냐하면 봐봐 그렇게 달랐던 너도 같은 너잖아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달라 보이는 것들을 포용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물론 거기도 문제가 있긴 하지만 우리는 그런 걸 하나씩 배우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러한 차이를 뛰어넘어 동일한 나를 인식한다. 그게 어떻게 가능한 거냐 생각해보면 참 신기한 일이죠. 자, 그레고르 역시 그러니까 어떻게 이 본인 철수가 나라고 생각하는 그 나라고 하는 것을 계속 이어가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아까 처음에 질문은 주체로서의 철수와 대상으로서의 철수를 갖게 만드는 일도 이것도 보통 일은 아닌데 이거 일단 떼어놓고 철수만 생각해도 철수 안에서의 동일성을 계속 유지해가는 이것도 생각처럼 간단한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10년 전에 나와 지금의 내가 같은 나라고 하는 것을 도대체 어떻게 뭘 가지고 그거를 우리가 이유를 댈 수 있느냐 이런 거예요. 자, 그레고르 역시 비록 몸은 흉측한 해충으로 변했지만 자신을 그레고르로 인식한다. 물론 처음 그러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고는 당황하지만 처음에 이제 작품을 보면 우와 이게 뭐지? 하면 자기도 막 당황해요. 이게 뭐지? 근데 이내 그것이 바로 자신임을 인정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침에 딱 일어났는데 여러분이 벌레로 변했어요. 야 이게 뭐야? 이거 난가? 꿈인가? 막 처음에 이런 거예요. 근데 이게 나라고 생각하는 거를 인정하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 벌레로 변한 그레고르는 변하기 전의 그레고르와 동일하게 비 오는 흐린 날씨에 우울해하고 자신의 직업에 대한 불만을 갖고 있으며 어제 한 약속도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런 자기 기억에 있어서의 연속성이 있는 거예요. 나 어저께 그리고 어떤 취향도 똑같아. 지금 밖에 비 오는데 나 비 오는 날 안 좋아하는데 벌레도 안 좋아해. 지금 그 상태도. 그리고 어떤 약속한 것도 기억하고 있다. 더욱이 자신에게 일어난 사건으로 말미암아 다른 이들에게 충격을 주게 될 것도 염려한다. A형이죠, A형. 그러면서 그러니까 이런 정서적인 부분도 이런 거 걱정하는 것도 똑같단 말이에요. 지금 벌레로 변했다고 해서 아싸 이러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감정적, 이성적, 윤리적 측면에서 그레고르는 변한 것이 없어요. 즉 작가는 그레고르의 모습이 벌레로 변했다는 것을 제외하고 모든 것이 이전의 그레고르와 동일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한다.
이러한 소설상의 설정으로 카프카는 우리에게 질문을 던진다. 당신도 만약 이렇게 변했다면 그럼에도 여전히 당신이 이전 당신임을 어떻게 인식할 수 있을까? 카프카는 주체로서의 나의 동일성을 외적인 요건보다는 내적인 요건에서 더 찾고자 했을까? 그러나 이건 그렇게 이분법적으로 단순화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님을 카프카도 잘 알고 있었던 것 같다. 그레고르에게는 또 다른 그레고르가 있었는데 바로 주체가 아닌 대상으로서의 그레고르다. 그러니까 1차적으로 벌레로 변한 이 그레고르는 자기 자신을 자기로서, 그러니까 벌레로 변하기 전과 벌레로 변한 지금이 똑같은 나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는데 사실 좀 시간이 걸리는 거죠. 그러나 어쨌든 나는 맞아, 내가 지금 분명히 옛날 기억을 또 이 벌레도 하고 있네. 약속도 기억하고 있네. 취향도 똑같네. 비 오는 거 안 좋아하네. 이런 것들이 다 난데 모습만 다르고 다 나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뭘 가지고 여러분의 동일성을 이게 나다라고 하면서 이해할 거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부분이에요. 그거를 이 카프카가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죠. 어떤 사람은 자기 명의의 통장을 쳐다보면서 와, 그대로 있네? 내 거만.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만 안 변하면 돼. 딴 건 다 상관없는데 비밀번호 그대로야.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나를 도대체 나로 만들어주는 게 뭐냐면 나를 나로 만들어주는 거. 근데 이 카프카는 아무튼 이런 그 외적인 것보다 결국은 내적인 것이 아니겠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지금의 나의 모습, 클럽에 갔을 때 나의 모습, 이런 거. 근데 똑같은 나다? 뭐 때문에? 근데 겉모습은 똑같은데 이런 것들이 이런 부분들 아무튼 그런 것들이 이제 또 다른 측면에서의 그 논의를 하는 거죠. 자, 몸을 움직이는 것이 예전 같지 않다는 것 말고 모든 것이 정상인 그레고르에게 더 큰 문제는 그 다음부터였다. 바로 이렇게 변한 그레고르를 발견한 가족들과 주변 사람들에게 자신이 여전히 그레고르임을 알리고 예전과 동일한 관계를 유지해야만 하는 과제가 남아있기 때문이다. 그렇죠? 지금 이제 이 주어로서의 동일성은 오케이 인정되는데 이제 목적어가 문제예요. 이게 결국 이게 이제 우리 인간의 실존이라는 거예요. 이거 무시할 수 없다는 거죠. 그레고르 가족들은 그레고르를 대상으로 인식하는 또 다른 주체들이다. 그리고 그들은 그레고르의 변신으로 말미암아 이전에 자신들이 인식하던 그레고르와 지금 자신들의 눈앞에 맞닥뜨려져 있는 그레고르와의 동일성을 확보하는 데 실패한다. 그레고르 자신은 여전히 그레고르로 인식하고 있는데 그의 가족들에게는 그가 더 이상 그레고르가 아닌 것이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그레고르는 존재한다고 말할 수 있을까? 즉 그레고르는 자신을 그레고르라고 말할 수 있을까? 쉬운 말로 그레고르는 산다 라고 말할 수 있을까? 이건 사는 게 아니야 라는 말은 바로 이런 상황에 필요한 말일 것이다. 자, 일단 그레고르 입장에서의 문제점은 뭡니까? 일단 자기가 자기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모습이 변했다고 하는 것. 근데 일단 그것을 극복해 가는 과정 속에서 1차적으로 이 내적인 요소들을 통해서 일단 나 맞다라고 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엄마 아빠가 그레고르를 제가 내 아들인데 라고 하는 것을 이해해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 그렇죠? 그래서 1차적으로 딱 봤는데 벌레잖아요. 왜 이 말도 안 통하고 말이라도 하면 엄마 그러면 저예요. 그레고르예요. 그러니까 그렇게라도 하면 여러분이 이러한 소재를 가지고 영화도 만들고 이제 엄마랑 아빠랑 몸이 바뀌기도 하고 막 이런 여러 가지 이런 주제를 가지고 이제 이런 상황 설정을 놓고서 에피소드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런 거 하나를 이렇게 딱 잡고 있으면 그럴 수 있겠구나. 그러면서 이제 이게 단순히 어떤 개인의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그렇게 상황이 되는데 여러분 이걸 조금씩 더 이제 어쨌든 가보자는 거죠. 자, 근데 그게 안 돼요. 이제 여기서 오는 이
쉽게 말해서 이 나를 다른 사람의 대상으로 인식시키는 데 있어서 1차적으로는 물리적인 그쵸? 나의 그 외모, 어피어런스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쵸? 그 다음에 또 하나 반드시 필수적인 게 뭐예요? 이게 언어란 말이에요, 언어. 그러니까 내가 철수가 영희에게 철수임을 이렇게 이해시키는 데 있어서 언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몸 뒤바뀐 드라마 이런 거 보면은 그래서 말이라도 하니까 설명이 되는 거지 말도 못한다고 생각해봐요. 도저히 불가능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카프카는 이거를 차단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사소통이라고 하는 것이 안 될 때 이 관계는 회복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의사소통이 안 되면 도저히 방법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중에 가면 뭔가 좀 짐작은 해요. 근데 확실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언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언어가 차이가 나는 순간 이거는 관계가 깨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개인적으로 성경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말씀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이런 측면을 강조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거예요. 이것이 이제 그 뭔가 문제가 생기고 무너지는 순간 회복할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레고르가 벙어리가 된 상황으로 설정했지만 이제 우리가 사는 시대에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쓰는 아와 저쪽이 알아듣는 아가 지금 다른 거죠. 근데 우리는 지금 소통하고 있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이런 거 더 심각한 문제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서 이 언어에 대한 문제, 이런 거 관련해서도 또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할 사람들이 있는 거죠. 또 알아야 돼요. 지금 그러니까 결국 이러한 문제들이 왜 생기고 어떻게 극복되어야 하는 이런 문제들을 또 이제 이 한쪽 구퉁이에서는 또 열심히 또 연구를 해요. 이런 부분에 대한 간단한 얘기는 아니에요. 자, 보세요.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걸 그대로 이 그림을 여기는 예수님, 여기는 무리들 이렇게 하면은 모양이 또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1차적으로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식하는 신인식이라고 하는데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는 그 장면, 그것이 예수님이 세례받는 장면이란 말이에요. 그걸 이제 그렇게 이 그림에서 설명하자면 그 이후에 예수님이 계속해서 뭘 시도한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대상으로서 이들에게 인식시키려고 끊임없이 시도했던 거죠. 예수님이 뭘 통해서? 기적도 보여주고 뭘 하면서 그 말씀을 통해서. 그러니까 지금 문제는 그것이 이들에게 제대로 전달됐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 관계가 안 선단 말이에요. 대부분이 오해를 했죠. 알아들었다고 생각했는데 못 알아듣고 엉뚱하고 쫓아다니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점검하면 돼요. 이거. 이 언어적인 일치라고 하는 걸 점검해야 됩니다. 아무튼 이것도 굉장히 많은 얘기들이 여기 안에 지금 들어갈 수 있는 건데 우선 카프카 얘기 계속 갑시다. 이 정도 되면 진짜 사는 게 아니죠? 야, 이렇게 복잡하냐. 더욱 우리를 씁쓸하게 하는 것은 벌레로 변한 그레고르를 처음 발견했을 때의 가족들이 가장 먼저 자, 그래서 좀 하나 이걸 놓쳐버렸는데, 자, 그런데 이들이 지금 이 가족들의 입장에서 지금 고민되는 게 뭐냐면, 이 소설 읽어보면 그레고르가 지금 방 안에 들어갔는데 나온 적이 없어요. 나온 적이 없고 문은 지금 잠겨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젯밤에 분명히 누가 들어갔어요? 그레고르가 들어갔어. 그리고 나온 사람 아무도 없어. 문은 잠겨 있어. 그럼 여기 있는 사람 누구야? 그레고르지. 근데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억지로 막 이제 문을 따고 들어가요. 처음에는 막 근데 아무 소리도 없고 뭐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문을 딱 들어갔는데 뭐가 있는 거예요? 벌레가 있는 거예요. 너무 몰입한다. 그렇게까지 몰입할, 내가 그렇게 리얼하게 연기라는 건 아닌데 막 상상을 엄청 하는구나. 자, 그러면 이들에게 고민은 뭐예요?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봤으면 아무도, 그러니까 그레고르가 들어갔다, 나온 사람 아무도 없다, 그러면 안에 있는 사람은 누구다? 그레고르다. 이 논리와 이 논리와 나의 경험, 내가 봤잖아요. 나의 경험, 이게 지금 일치가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일치가 안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근대 주체에 있을 문제가 이거 있단 말이에요. 나의 어떤 관념, 그러니까 내 머릿속에서, 이건 내 머릿속에서 일어나는 논리잖아요. 그거와 나의 경험이 늘 일치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불일치했을 때 과연 우리 주체라고 스스로 자부했던 이 개인들이 이 딜레마를 해결할 수 있느냐? 못한다는 거지. 뭘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경험을 따라가야 돼요?
논리를 따라가야 돼요.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에게 그런 능력이 잘 없다는 얘기예요, 지금. 여러분이 소설책 다시 꼼꼼히 읽어봐야겠죠? 들어보고 한번 꼼꼼히 읽어보세요. 굉장히 제가 봤을 때는 할 얘기가 굉장히 많은 책이에요. 아무튼 굉장히 이 안에 내용이 많습니다. 풀어가야 될 부분들이. 그렇죠?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겠냔 말이에요. 진짜 논리적이라고 생각했던 인간. 그동안 근데 이성이 그거 아니에요? 그거 따라갈 거냐? 아니면 내 경험을 할 거냐? 이 딜레마가 늘 있는 거거든요. 자, 그 다음에 더욱 우리를 씁쓸하게 하는 것은 벌레로 변한 그레고를 처음 발견했을 때에 가족들이 가장 먼저 염려한 것이 돈이었다는 사실이다. 그레고르가 그 집의 경제적 필요를 혼자서 감당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레고르의 가족들에게 그레고르는 어떤 존재였던가? 아들이기 이전에, 오빠이기 이전에 바로 자신들의 물질적 필요를 충족시켜줄 능력을 가지고 있는 존재였던 것이다. 그런데 지금 그러한 존재로서의 의미가 사라지자 이들은 변신 전의 그레고르와 변신 후의 그레고르 사이의 동일성을 놓쳐버리게 되는 것이다. 일단 이들이 제일 먼저 걱정하는 게 뭐다? 그럼 이제 우리부터 뭐 먹고 살지? 일단 그레고르가 없어진 건 확실하니까. 이게 지금, 그러니까 요런 부분들이 특히 이제, 근대 속에서 이렇게 함몰돼 버린 개인, 또 그 관계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물질화되고 피상적이고 이런 관계로서 성립되고 있다라 가족간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걸 이제 드러내 보이는 거죠. 그런데 물론 가족의 일원이었다는 의미 차원에서 동일성이 남아 있지만 이러한 의미의 동일성은 이전의 관계를 유지시켜 줄 만큼 튼튼하지 않다. 아버지도 어머니도 벌레로 변한 그레고르에게 예전 같은 모습으로 대하지는 못한다. 아버지는 그에게 사과를 집어던져 치명적인 상처를 주고 그나마 오빠에게 염려하는 마음으로 먹을 것을 챙겨주던 동생마저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점 시들해진다. 이제 가족들의 대화 속에서도 그레고르의 문제는 거론되지 않는다. 그들의 소위 먹고 사는 문제에 밀려버린 것이다. 그레고르의 가족들은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근데 어떤 그 인간의 개개인에 있어서 산업화된 그 구조 속에서 어떤 개체성을 잃어버리고 부속화되어지고 가족 간의 관계조차도 그렇게 규정되는 그러니까 주로 이 카프카의 변신을 그러한 측면에서 많이 활용을 하더라고요. 이해를 하더라고요. 그레고르의 가족들은 지금 자신들이 인식하고 있는 그레고르와 그렇죠 지금 보고 있는 예전의 그레고르와의 동일성을 회복하는 데 실패한다. 이것은 그레고르에게는 예전의 관계로의 회복 불능을 의미하고 이러한 상황 속에서 그레고르는 쓸쓸하게 죽음을 맞이한다. 결국 그레고르는 자신의 존재를 상실하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그러니까 말 그대로 진짜 이제 죽었으니까 죽는다. 존재라는 비잉이죠. 비잉이라고 하는 이게 지금 문제가 계속 되고 있다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존재 안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레고르의 죽음에 가족들은 전혀 슬퍼하지 않는다. 오히려 은근히 기대했던 일이 이루어졌다는 안도감이 느껴진다. 그들에게 그레고르는 어찌할 수 없는 부담스러운 짐과 같은 존재였다. 그레고르의 죽음을 뒤로하고 남은 가족들은 새로운 집으로 이사를 계획한다. 그레고르의 여동생은 결혼 이야기로 미래에 대한 소망도 그리고 있다. 풀리지 않던 숙제가 풀린 듯한 짐짓 밝고 소망스러운 분위기로 소설은 끝난다. 이들은 자신도 또 다른 그레고르임을 깨닫지 못한다. 이러한 무지가 이들에게 소망을 꿈꿀 수 있게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들이 그레고르가 이렇게 해서 그냥 이거 뭔가 지금 짐이었는데 어쨌든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사도 갈 수 있고 뭔가 이제 이러면서 막 그레고르에 대한 얘기 점점 없어지면서 이제 이 미래에 대한 소망으로 나가요. 이게 지금 과연 우리가 처해는 있던 실존주의라고 하는 그 시대 상황을 잘 생각해 보면 그 상황 속에서 지금 이런 결말이 나오는데 우리 인간은 미래에 대해 소망을 품을 수 있을 것이냐 이러면서 막 한다면 그러니까 제가 이제 지적하려고 했던 게 엄마 아빠 또 이 동생도 또 하나의 그레고르로서 지금 이렇게 돼 있는 거 아니에요. 결국 우리가 이 수준이었는데 그걸 깨닫지 못하는 거죠. 그리고는 그냥 어려운
숙제 하나 해결했다 생각하고 그냥 묻어버린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부분들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단순히 잘라버려서 없애버리면 되냐 이제 이런 거예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시대의 문제들을 예를 들어 제주도 그 예멘 난민 신청자들에 대한 문제 같은 경우만 해도 그냥 안 받기로 하면 이게 게임 끝나는 거냔 말이에요.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마치 그런 거죠. 그냥 안 받기로 하면 돼. 못 오게 하고 안 주면 되잖아. 그러니까 이런 수준으로다가 접근을 해버리면 이렇게 수준을 접근해버리면 곤란하다는 거예요. 간단치는 않아요. 그러나 우리에게 지금 상황이 그렇게 되어져 있는 거 이것을 그렇게 덮어놓고 문제를 해결했다고 할 수 있을까? 미래를 꿈꿀 수 있을까? 이런 문제들. 자, 카프카가 우리의 생각의 얼음들을 깨고 드러내고자 했던 것은 바로 이러한 존재함에 대한 의구심이다. 우리가 이런 식으로 살고 있어요, 지금. 근데 이게 진짜 사는 게 맞나? 인간은 수많은 우발성들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그 우발성들이 우리를 갑자기 벌레로 변하게 하기도 하는 것이다. 이러한 예측할 수 없고 통제할 수 없는 우발적 변신들 속에서 나의 정체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하는 것이 바로 실존주의의 문제인식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그 나의 죽음이 또한 실존주의의 해답이다. 그러니까 카프카 같은 입장에서는 그냥 죽었어요. 자, 실존주의의 출발은 데카르트의 근대 철학에서부터 찾아볼 수 있다. 모든 것이 신의 뜻으로 설명되어지는 것에 실증을 느낀 인간들은 신을 배제하고 자기들이 역사의 중심에 서기를 원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역사의 주인공이 필요했는데 이것이 인간을 주체로 보는 시도이다. 데카르트는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라는 명제로 신을 떠나 인간의 주체성을 확보하려고 시도했다. 그리고 모두들 여기에 동의했다. 이것이 서구 근대성의 출발이다. 그런데 이 근대성의 종점이 바로 실존주의이다. 카프카식으로 말하면 그레고르의 죽음, 즉 인간의 존재의 상실로 근대성이 끝나게 된다. 실존주의의 입장에서 보면 인간의 존재함은 내가 생각한다라는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내가 누군가에 의해 생각되어진다라는 측면도 함께 고려되어져야 한다. 그것이 우리의 실존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데카르트는 이걸 놓쳤다. 위에 데카르트의 명제를 실존주의적으로 다시 표현한다면 나는 생각한다. 동시에 누군가에 의해 생각되어진다. 고로 존재한다가 될 것이다. 그런데 어렵사리 나는 생각한다에 성공한다 하더라도 누군가에 의해 생각되어지는 나로 인해 나의 주체성이 또다시 훼손되게 되는 것이다. 이것이 실존주의가 내린 결론이다. 결국 인간은 나를 확보할 수 없다. 나를 찾고자 시작한 데카르트의 시도는 결국 나 없음으로 끝나게 되었다. 왜 이렇게 되었는가? 인간의 피조성, 즉 누군가에 의해 만들어진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함 없이 서둘러 나는 생각한다 라고 외쳤기 때문이다. 지금 생각하고 있는 나는 아무런 원인이 없이 존재하게 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제 더 이상 신의 간섭 없이 주체로서의 지위를 확보한 인간은 마음껏 세상을 관찰하고 인식하기 시작했으며 그 결과 과학이라는 놀라운 성과를 이루게 된다. 과학이 인류에게 주는 열매가 너무도 달콤했기 때문에 그 안에 담겨있는 시한폭탄을 인류는 무시하게 된다. 그리고 그 폭탄은 결국 인간성 상실이라는 희생을 요구하게 된다. 카프카가 활동하던 시기는 이미 모든 분야가 과학주의의 성공과 그 그늘에 영향을 받던 시절이었다. 한마디로 과학주의의 우월함 속에 인간의 모든 가치와 사상들이 교통정리를 당하던 시대였다고도 할 수 있다. 카프카는 1912년 변신을 집필하기 시작한다. 그리고 2년 뒤 1차 세계대전이 발발한다. 이 전쟁에서 인류는 하루아침에 흉측한 해충으로 변한 자신들을 발견한다. 그래서 카프카의 소설은 예언적이며 사실적이라고 할 수 있다. 과연 인류는 이렇게 흉측한 해충으로 변한 수많은 그레고르들을 쓸쓸한 죽음으로 내몰지 않을 능력을 가지고 있을까? 이렇게 마무리가 되는데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앞으로 우리가 이제 이야기하려고 하는
어떤 전체적인 구조를 잘 그리고 있는 소설책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조금 이해하시고 숙지하시고 계시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자, 지금 그동안에 우리가 설명했던 내용들을 좀 이제 반복적으로 이 안에서 같이 살펴봤으니까 지금 이제 조금 시간이 남았는데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읽으시면서 뭐 어디 좀 책에서 보시면서 좀 재미있었던 거라든가 생각했던 이런 거 지금은 좀 그냥 자유롭게 또 느꼈던 부분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또 질문도 받고 그러는 시간을 좀 가질게요. 근데 벌레는 벗고 있다. 그러니까 그래도 충분히 우리가 우리 삶에 대해서 진지한 철학적인 주제들을 논의할 수 있는 이런 거잖아요. 근데 이제 좀 아쉬운 게 너무 원색적이고 너무 한 그런 영화들 때문에 근데 거기서 다루는 주제들이 되게 한 번쯤 우리가 생각해 볼 주제들이 많은데 지금 너무 수위가 너무 오버돼가지고 편하게 그렇게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아무튼 그 안에서 논의되는 주제들이 있어요. 지금 이제 이 카프카의 변신과 관련해가지고 이제 이런 걸 이해해야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따 제 얘기 좀 이따 하고. 이거를 또 보면서 성경을 예수님의 산상수훈이나 예수님의 말씀이 또 생각이 나는 거예요. 결국은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그 눈에 보이는 그 벌레, 그 다음에 자기 주체 이런 것만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내가 나의 존재를 생각해보는 기회가 되듯이 말씀도 다 비유잖아요. 그거를 제대로 예수님은 그렇게 쓰셨지만 그거를 보는 우리가 그거를 읽어내고 해석하고 거기서 건져진 질문은 훨씬 더 많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훈련이 좀 되고 나면 좋은 이제 고전 문학 소설 이런 것들을 막 읽고 싶어져요. 그 안에는 어떤 그 인간의 이런 어떤 문제들 이런 것들을 어떻게 그리고 있을까라고 하는 아무튼 그런 훈련들 앞으로 계속 해 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제가 그 어성경이 읽어지는 세미나 이제 구약 신약을 마치면서 제가 거기서 딱 들어왔던 이예실 부모님 와서 직강을 해주시면서 딱 해주신 말씀이 그거였거든요. 사실 태초에 학문이라고 신학밖에 없었잖아요. 태초에 학문은 그 신학에서 지금 과학이 나오서라 크게 나온 거잖아요. 근데 다시 마지막은 근데 지금은 다 펼쳐만 있고 근데 그게 성경에서 시작했다는 걸 다 잊고 있는 것 같다는 거예요. 이렇게 목사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강의해 주시는 것처럼 이런 줄기들에서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는 그 모든 것들이 성경에서 어떻게 벗어난 것도 있고 더 설명하려는 것도 있고 그냥한 것도 있고 벌어졌는데 지금은 다시 그게 결국 이 모든 것의 답은 성경이구나 이렇게 돌아가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게 이제 아쉽다는 말씀하시 저한테 이렇게 확 와닿은 거예요. 이거 지금 공부하는 거랑 관련해서 이제 그 예실 대표님도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성경조차 안 읽는데 딴 거 공부하라는 말 참을 못하겠는데 할 수만 있으면 기독교인들이 철학 이런 게 다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 알아야 된다고 확 열변을 토하시는데 우리 목사님도 외침하고 너무 다 있고 그래도 우리 정말 조촐하지만 성경과 함께 이런 것들에도 이런 모든 것들이 성경을 결국은 설명하고 있다는 거 이런 거를 좀 발견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거든요. 역시도 이제 이런 것들에서도 성경을 보는 사람 마음의 문을 열고 이렇게 큰 거 이 세상의 이 모든 학문이 결국은 성경을 설명하고 있다는 걸 인지한 사람들이 이렇게 성경을 좀 공부를 하려고 이해되지 않고 막 이럴지언정 그래도 이렇게 애쓰고 노력하는 목사님 계시고 또 여기에 이렇게 동참해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게 되게 귀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권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변신 같은 이런 구체적인 걸로 들어가면 되게 진짜 좀 착잡해요. 나라는 거 생각하는 게. 자, 우리 청년들 어땠는지 이제 코멘트 하나씩 하고 마칩시다. 어땠는지. 은혜. 그냥 들으면서 하루하루씩 우선 들리는데 제가 너무 많은 걸 모르는 거는 어떻게 보면 원래 당연히 알아야 되는 걸 수도 있는데 너무 뭐랄까 표현이 과할 수도 있는데 무식하게 알고 있었다는 생각밖에 안 드는 거예요. 그리고 막 헛똑똑이 있잖아요. 허투루 요망진 거 그런 거 같은 허투루 요망 그런 말도 있어? 허투루 요망진? 그냥 완전 허투루 요망진 거예요. 어디 가서 특별한 말빨로 지거나 말을 못한다 이런 걸 하나도 못 느꼈었는데 이런 거 공부하는데
완전 말도 완전 못하는 거였고 그냥 아는 게 완전 없었던 거야. 근데 조금씩 주워들었던 것들은 있잖아요, 지금에서. 근데 목사님 이렇게 이야기해 주시는 거 들으면 아 이게 이거였구나 막 아 이렇게 있는 거예요. 막 교회에서 예배 시간에 뭐 설교 듣는 거는 아 그랬구나 하면서 고개가 숙여지는데 여기서 듣는 거는 아 막 아 느낌이요 그 느낌? 그런 느낌이 계속 들고 그냥 들리니까 너무 신기하고 재밌어요. 그래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냥 앞으로 이렇게 뭐 제가 그래서 어딘가에 소속돼 이렇게 있잖아요. 그런 데 가면은 예를 들어 뭐 기독교인으로서 뭔가로서 내가 이렇게 앞에 서 있을 텐데 말을 할 수 있을까? 그런 거에 대한 조금 겁이 나면서 좀 알아야겠다. 조금 진짜 허투루 떡볶이는 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계속 들고 있어요. 그거야 그거. 내가 기대했던 게 그거야 그거. 일단은 좀 내가 좀 부족하구나라고 하는 게 먼저 느껴지면 그 다음부터는 채워가면 돼. 그건 뭐 개인차도 있는 거고 어쨌든 이렇게 옆에서 도와줄 때 차근차근 이게 학교 시험 공부를 하는 건 아니니까. 그러나 이제 말씀드린 거는 조금 성실함으로 그리고 이것도 하나의 선교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좀 우리가 좀 분위기를 좀 다지면서 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좀 제 욕심이기도 해요. 나연이는? 저는 그동안 계속 궁금해왔던 게 약간 요새 문제들이 많이 터지잖아요. 사회적인 문제들이 뭐 무슬림이 들어온다던가 난민 문제라던가 뭐 이런 사회적 문제들이 많은데 그 문제들을 보면서 항상 생각해요. 과연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을 믿는 나라면 이거를 내가 어떻게 문제를 접해야 하고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고 과연 어떻게 해야 하는 게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모습일까를 항상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해답이 항상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답답한 거예요. 근데 약간 이 책을 저는 못 왔었잖아요. 그러니까 강의를 따로 듣고 이거를 또 찬찬히 읽어보면서 조금씩 생각을 해도 일단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 부분은. 그래서 요새 고민을 되게 생각을 정말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이거를 읽고 또 목사님 강의를 들으면서 그 과정에서 되게 스스로의 과연 이 문제를 내가 어떻게 해야 할까를 되게 많이 생각하게 되는 그러면 그게 필요해요. 그리고 아무튼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적인 문제는 간단하지 않아. 어떻게 딱 부러지게 말할 수가 없는데 어쨌든 이런 태도를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이런 거 그러니까 최소한 내가 그것에 대해서 뭐라고 이렇게 단정적으로 얘기할 만한 준비가 돼 있다고 할 수 있을까라는 자기 점검 정도는 필요한 거라고 생각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보다는 사회가 훨씬 성숙해질 거라고 생각해. 과연 그 촛불 들고 있는 사람들이 다 알고, 그러니까 은혜 말대로 내가 보기엔 허투루 요망진 사람들도 많아. 그게 뭔지도 모르고 그러고 있는, 그러니까 정말 알아? 뭔지 알아? 지금 앞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우리가 주장하는 이게 뭘 초래할 수 있는 일인지 걸 정말 다 알고 하는 거냐? 아니면 뭐 유모차 끌고 가가지고 옛날 향수 돋는다 하면서 야 우리 옛날에는 화염병이었는데 요즘은 막 이런 차원이 아니란 말이에요. 소박한 그 단추 하나를 딱 풀었는데 그게 엄청난 문제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이해를 잘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태도도 내가 우리 일단 청년들한테 좀 기대하는 거예요. 좀 진지해지는 거죠. 섣불리 떠드는 게 아니라 내가 정말 안다고 말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 아주 고마워요. 자, 소명이. 네, 앞에서도 얘기를 잘해요. 이제 무슨 얘기를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이럴 줄 알았으면 먼저 얘기할 거예요. 아니, 다음부터 먼저 시키게. 저는 되게 짧게 준비했는데 앞에 길게 하니까. 지금 그러면 제일 길게 하고 있는 거 알아? 네, 솔직히 저는 목사님께서 독서 모임에 처음 들어왔을 때부터 저는 솔직히 별다른 생각 없이 들어왔어요. 근데 처음부터 이렇게 수준 높은 책을 읽을 예상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계속 들어도 저는 뭔 말인지 이해가 안 돼요. 솔직히 말해서. 근데 물론 제 입장에서는 물론 한국에서 오래 살진 않았지만 그래서 이제 이렇게 새로운 단어를 듣고 현재 지금
지금 저희가 왜 배워야 되는지, 이거를 배움으로써 우리가 어떻게 쓰임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하나씩 알려주면서 이런 거에 대해서 솔직히 어떠한 교회를 가도 이러한 모임은 없잖아요. 그래서 너무 좋고, 물론 네, 지금 많이 못 알아듣지만 네, 조금씩 더 준비를 해서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제가 아무튼 이제 이 과정들을 조금 약간 이제 세분화하면서 이제 필요한 과정들을 계속 만들어가고 이제 그럴 거니까 이제 지금 첫 시작이라 여러분들 이제 이런 과정, 이런 시간들을 거쳐야 내가 뭐가 필요하구나, 이런 걸 좀 더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바램들이 생겨요. 안 그렇고 물론 이제 내가 생각하는 코스들이 있지. 근데 그걸 본인이 고민 안 한 상태에서 쫙 펼쳐놓으면 이거 왜 하지? 하면서 한다면 이렇게 듣다 보면 칸트 해결 찾고 나오는데 그래도 철학을 좀 이게 좀 정리를 한번 해줘. 이런 생각들이 들고 하다 보면 이제 세계사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 막 다양한 것들이 그런 조금씩 우리가 정리해야 될 필요성들이 있죠. 그런 니즈들을 이제 자 그래서 이제 다음 시간으로 이제 총 마무리를 할 거고요. 총 마무리할 거고 이제 이 책을 끝나고서 이제 할 책을 이제 선정을 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프로테스탄트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 막스 베버가 프로테스탄트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 여러분이 가급적이면 이 출판사 거로 사세요. 이 막스 베버가 지은 책이고 박문재 번역을 했고, 이 어디 출판사냐면 현대지성. 그래야 이제 같이 보면서 가격은 13,800원. 완역본 말씀하신 거죠? 나올 거예요, 거기에. 요 표지로. 나왔어요. 프로테스탄트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 그래서 일단 여러분 이제 책을 하나, 제가 이렇게 이거는 자, 이 안에서 이 안에 이제 제가 한번 그 카톡방에 또 올릴게요. 그래가지고 올릴 테니까. 아무튼 이걸 이해하려면 그 프로테스탄트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에 대한 거를 이제 지금 왜냐면 지금 이제 제가 생각할 때 해야 될 게 참 많은데 도대체 우리 사회가 지켜야 할 것이 뭐냐? 소위 말하는 자유라고 하는 거, 그리고 우리의 어떤 시스템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뭘 지켜야 되냐라고 할 때 소위 간단히 말해서 공산주의와 자본주의라고 하는 것이 뭔 차이가 있는 거냐라고 하는 거. 그리고 우리 기독교의 입장에서 자본주의는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 거냐라고 하는 이런 측면들을 이 책이 굉장히 유명한 책이니까 이 안에 보면 종교개혁의 역사도 이게 굉장히 많이 다루고 있고 교파 간에 여러분 이제 프로테스탄트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 그러니까 이게 뭘까 싶은데 목차를 보면 문제제기 1부 종파와 사회계층 자본주의 정신 루터의 직업개념 그 다음에 2부에서 뭐냐면 현세적 금욕주의 종교적 토대 칼뱅주의 경건주의 감리교 제세례파 운동에서 생겨난 분파들 이러면서 지금 다 이런 얘기들이에요. 이 도대체 여기에서의 그리고 아무튼 이 안에 되게 재밌는 그래서 이게 진행되면서 종교개혁에 대한 이야기 교회사 그 다음에 서구 유럽의 그 종교개혁 이후에 있었던 여러 가지 그 30년 전쟁 그리고 유럽의 근대가 형성되는 과정들 이런 두루두루 얘기를 하게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아무튼 이 책을 가지고 우리가 진행을 할 텐데 여러분이 좀 구입하셔가지고 하나씩 좀 읽어 가시면서 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어디 이거 아예 찍어가지고 오케이 그걸 올리면 돼. 빨리 됐네. 그게 다음 주부터 다음 주에 리셋 그거는 시간이 괜찮을까요? 뭐가? 다음 주가 아니잖아요. 다다음 주. 다다음 주구나. 네. 다다음 주. 다음 주.
리트리 때문에? 리트리 때문에? 한 주? 그냥 합시다, 그냥. 4시로 해야지, 뭐. 리트리 갔다 4시에 안 오지. 어디 뭐 또 있어요? 스케줄이? 여기는 리트리 가는 사람 어디 멀리 가는 데 4시 이후에 하실 분들이 있나? 그러니까, 얼짱 많은데. 왜? 소명이가 오빠잖아. 28살인데. 저보다 어린 거 아니었어요? 학교 다니신다고 좀 어린 줄 알았어. 학교는 뭐 50대로 다녀. 오빠가 동생인 줄 알고 막 챙기는데 몰랐어. 되게 좀 영해 보여, 영.